XSFM입니다. I, D, W, K. (20일) 추석 맞이 기사 읽기 놀이. (2021년) 추석맞이 기사 읽기 놀이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우리들이 곧 만나게 될 노인네들의 심리를 파보는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은정 농축산인이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정은정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바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어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구권소의 권희연 성우가 나와 계시고. 안녕하세요, 개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름과 관련된 아이 이름은 아이디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다 죽을 뻔했어요. 힘들어요. 현이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 개명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자기는 바꿔놓고 이거하고 팔자가 풀릴 것 같다 그러고. 나중에 네네. 옛날에 가입한데 본인 인증 안 되잖아요. 아, 그게 개명을 요즘엔 쉽게 좀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휴대폰 인증으로. 아, 그렇구나. 네. 진짜 한국 행정 짱이야. 네, 맞아요. 요즘은 민증,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등록부는 이제 자동으로 바뀌어 있어서. 진짜요? 네네네. 맞아요. 홍성갑 덕질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헬마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 농축산인이 골라왔습니다. 안동에서 이런 보물을 캐왔어요. 요즘 안동에 비싼 건 대마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진짜 대마 산업에 관련한 엄청난 많은 지역신문에 촉진하자고 보도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안동. 나중에 선진국 다 됐네, 대마산업. 나중에 온갖 예술인들은 다 거기 갈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역할이 이렇게 농촌 소식, 지역 소식, 그래서 그런 메이저 언론은 저는 다루지 않습니다. 메이저 할 때 갑자기 자부심이 높아지는 2초 정도 자부심이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윤모 후보들 말 때 요새 좀 난리가 났는데 캐국에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요런 매체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지역 언론. 기사 보시죠. 지하철 1조 6천억 적자. 직원 절반 잘라도 돌아간다. 안동 데일리. 자, 독특합니다. 안동에 지하철이 없고요. 없어요. 일단 안동 데일리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잘라도가 진짜 쌍지읒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제목부터. 잘라도가 아니라 잘라도. 잘라도. 자, 그래서 지금 짤을 두 개를, 여기서 짤은 짤방을 말합니다. 자르는 거 말고. 짤 두 개를 구해오셨는데, 이 안동 데일리를 소개하는 짤이에요. 제가 읽어드리죠. 안동 데일리는 왜 신문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여기다 형광펜으로 노랗게 딱 쳐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농축산인이 치신 게 아니고 제가 이걸 안동 왜 쳐요? 데일리가 친 거예요. 본인들이 안동 데일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독특한 건 답은 나와 있잖아요. 언론사니까. 답을 알겠는데 밑에 답이 있어요. 주류 언론의 침묵과 거짓 보도에 맞서 진실 보도를 추구하기 위해 비주류 언론에 멍해를 지고 원칙을 세워나갈 책무를 다하겠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아직 원칙을 안 세웠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비문 다 무시하기로 했잖아요. 그냥 다 좋게 봐주기로 했잖아요. 네. 예, 비문 요건을 최대한 완화시켜가지고 그렇다고 해도 멍에 이건 BDSM이 아니야. 김수희 선생님 곡 중에 이런 제목이 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멍이 아니야. 애모잖아. 아니야, 멍애라는 제목이 있어. 아, 진짜요? 그리고 인천에도 멍애섬이 있을 거야, 내가 기억하기로. 네, 일단 이 멍애는 잘 아실 거예요. 소가 이렇게 이렇게 굴러 쓰는 그런 건데. 멍애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신문에 접촉하면 가장 대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대문에 딱. 그래서. 네, 아이예요, 이거. 멍애. 그 순간 저도 맞춤법의 좀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글로 먹고 사는데 근데 너무 이분들이 자신감 있으셔서 제가 틀렸는 줄 알고 또 오랜만에 내가 멍해가 뭐지? 딴 건 몰라도 농촌 용어는 잘 안 틀리는데 막 이러면서 또 검색을 해봤더니 어이가 맞습니다. 멍해. 네. 예. 저도 지금 찾아보고 있었어요. 거봐요, 다 비슷하니까요. 나도 방송 작가를 15년을 했는데 내가 멍해를 잘못 알고 있었나? 저도 지금 막 찾아봤는데 김유희 선생님 곡 제목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일단 또 하나의 비장한 짤이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네. 권희연 성우에게 부탁하죠. 왜 당신은 대한민국의 위기에 침묵하는가? 이거 기사에 나온 짤이에요? 저 이거 네. 옆에 배너 광고 붙어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 원고에 누가 배너 광고를 붙여요. 그리고 XSFM이 이런 배너 광고를 붙일 만큼 먹고 살기 힘들지는 않은데. 아니, 왜냐면, 너무 이게 태극 마크가 있으니까, 이거 정부 광고 그건 줄 알았어요. 이 원고 보는 사람 여기 6명밖에 없는데 여기 왜 광고를 붙여? 아, 그렇구나. 광고의 대상자가 6명이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아니 어제 신문 제목만 해도 이렇게 다 웃으면 터뜨려. 자연스럽게 눈에서 걸르는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아직 다 안 읽었어요. 노국민통제 예스 자유. 아, 네. 지금은 기도만 하고 침묵할 때가 아니라 적극 투쟁할 때입니다. 유튜브 강자 안동데일리 TV. 신스 2016 지역에서 세계로 안동데일리. 네, 이 안동데일리의 창립 목표가 확실히 드러나죠. 근데 유튜브 강자가 강시할 때 그 강이거든요. 네. 그럼 본인이 강자란 뜻일까요? 네. 유튜브에 강하다. 뭐 그 유튜브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엔 강좌의 강자의 오타일까요? 그 생각 못 해봤는데. 그래야 말이 맞거든요. 아, 유튜브 강좌를 하는 멍해를 지고 있는 매체군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유튜브의 강자다 할 때 그 강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네요. 네. 네. 얼마나 강한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그러니까 네. 펜앤마이크 발견했을 때 몇 년 전 설날 기사 읽기 모임만큼이나. 이거 훅 땡기네. 유튜브 네. 강좌에서 제가 훅 땡기네요. 우리가 펜앤마이크를 발견하고 매출이 들었어요, 사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옳아요. 우리의 금맥 중에 하나인데. 네.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동의 지역 신문을 내세우기는 있지만 이 펜앤마이크 그래서 두 개가 겹쳐 있다 뒤에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요. 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태극기 부대 계열 신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다 넣지는 않았는데 중간에서 보면은 이렇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자진 납부하라. 그러니까 구독을 하려면 자진 납부하라 그러면서 안동이 참 지역 권력이 강하죠. 아니 뭐 북조선 계열이에요? 왜 이래? 그래서 좋게 말할 때 납부해라. 네. 네가 권씨나 김씨라면. 이게 근데 중간에 저 납부해야겠네. 안동권 씨이신가요? 안동권 씨. 권 씨는 안동이에요. 납부하라. 그리고 지금 최근에 계속 그 데스크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뭐냐 이 4.15 부정선거. 그런 곳이군요. 네, 그래서 뭐 매체 소개 잘 지금 됩니다. 인천 연수구에 이걸 봐라. 그 선관위에서는 동그란 그 도장을 써야 되는데 이렇지 않느냐 해서 어쨌든 민경욱 씨의 주장이잖아요. 예, 민경욱 씨의 주장을 그대로 하는 그런 자, 신문입니다. 그런 매체가 지하철도 없는 안동에서 지하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네. 안동데일리 어디서 들어봤나 제가 네,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동데일리 일베 기자가 있습니다. 네, 유명합니다. 맞아요. 그 기자가 안동데일리에 일하다가 파이낸스 뉴스로 갔어요. 영전했어요. 네. 심지어. 아마 근데 프리랜서 기자인데 왜냐면 제가 그 원고에서 잘렸는데 그 기자의 기사를 하나 넣었었거든요. 네. 잘랐죠, 제가. 자. 근데 이 안동데일리 유튜브에 제가 지금 들어갔는데 네. 뭐 대한민국에 우리가 모르는 큰일이 있었네요. 뭐요? 문재인 부산 문현동 금괴 도굴 사건. 원래 없는 줄 알았는데 도굴 당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서울에 지사도 있어요. 종로에. 도굴이 아니고. 네. 안동 데일리 TV 지사. 네. 도굴 지사요? 자. 금괴 지사가 있는 줄 알고. 아스트라라는 얘기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제목도 까먹으셨죠? 다시 시작하죠. 지하철 1조 6천억 적자. 직원 절반 잘라도 돌아간다. 안동데일리 조충혁 기자. 승인 2021년 8월 24일 7시 27분. 얼마 안 됐습니다. 나온 지. 네. 네. 잘라도 이게 심하게 아플 듯한 제목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해고한다를 자른다라고 표현하는. 근데 최근 이제 언론사의 경우 이렇게 언중들이 쓰는 말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 되게 많아요. 막 그 헤드라인에 죽죽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쓰고 최근에 그러니까 지식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줄이니 뭐 이런 네, 식으로. 최근에 봤던 가장 너무 모 기사에 이렇게 얼굴이 작다라는 뷰티 기사인데 얼굴이 소멸될 것 같다 이렇게 써더라고요. 소멸 직전이 약간 유행어였죠.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제목으로 쓰는구나. 그렇게 많이 변했죠. 이거는 네. 젊으나 늙으나 못 배우나 잘 배우나 똑같더라고요. 그 네. 선두주자가 한국경제입니다. 네. 네. 근데 주목을 해야 될 건 이 조충렬 기자입니다. 예, 이 자진 납부는 조충렬 기자의 계좌입니다. 안동농협입니다. 네. 어머. 대표인가 봐요. 네.
대표이면서 글도 쓰고 스스로 소송에도 대응하고 예, 자기 기사도 스스로 승인하는. 신기합니다. 발행인 조충열, 편집인 조충열이네요. 그럼 뭐 신남성년대랑 같은 건데 구조가? 네, 거의 뭐 멀티 플레이어. 1인 단체. 그래 보입니다. 뭐 다른 뭐 저 피고용인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자, 부제가 나옵니다. 국민노조. 지하철 정상화 위한 노동자, 사용자, 민간, 정부, 전문가 참여하는 오자 서울사회적 합의기구 창립 제안한다. 네, 국민들은 갑자기 모두 노조원이 돼야 되는 기현상이 벌어졌어요. 국민노조. 자, 국민노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특이합니다. 있고요. 우리 이제 저 몇 회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나누었던 편을 기억하신다면 이명박 정부가 밀어주는 제3노조라는 게 만들어질 뻔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아, 기억나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 추진하던 분들 막 구속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또 지난주에 제가 CJ 대한통운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나온 이 안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기 주머니에 지금 저 택배비 올린 걸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통할 것 같으니까 노조원과 저 대리점주님 사이에서 발생했던 사고 문제를 키우는 이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문제를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말씀 못 드려서 좀 아쉬웠던 게 노조도 사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감투가 있고 저기에 뭔가 더 큰 자리가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꼬여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대다가 조금 이름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대다가 이명박 정부가 제3노조를 새로 만들고 팍팍 밀어주려고 애썼던 정황이 나온 적이 있죠. 그리고 그런 게 될 뻔하니까 한번 들러붙으면 환타지를 잊지 못하죠. 저기 창조 컨설팅의 방법을 국가적으로 시행하려고 했었던 거죠. 노조 탄압 방식의 새로운 방식이죠. 아주 큰 새노조 만들기. 네. 아주 큰 어용노조 만들기. 네. 그게 국민노조라는 이름으로 흘러내려옵니다. 근데 이 노조는 좀 독특해요. 노동자와 사용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네? 사장님이 노조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조의 구성원들은 누구냐면 노동자, 그리고 사용자, 민간, 정부,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오자, 서울 사회적 합의기구 이런 것들을 꾸리자라는 이야기지만 서울 사회적은 뭐죠? 예, 일단은 지하철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러면 국민노조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자? 실제로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노조는 실제로 있고. 네. 거기에 사용자가 들어가 있다고요? 아니 그들이 만들자고 주장한 합의기구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서울 노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등록도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가입을 많이 안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서울 시민만 가능한 걸로. 왜냐면 안동에 지금 조충렬 기자는 못 들어가요. 하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왜냐면 서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일단 부제부터 저희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노조를 만드는 건 또 자유거든요. 네. 네, 다음 보죠.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손실 규모가 1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 지하철 노조는 지난 8월 17일에서 20일 쟁의 찬반 투표에서 81.62%가 파업에 찬성했다. 23일에는 민주노총에서 투쟁을 선포하겠다고 한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17. 네, 여기서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원문이 그렇습니다. 네, 원문이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예 밑에 캡처본을 하나 드렸는데요. 17하고 찍고 행가리가 돼 있어서 그래서 엔터를 쳤죠. 네, 엔터를 쳤으면은 1,700명이라고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점이 그 다음 주를 봐야죠. 그죠. 다음 주를 볼까요? 공공여 명이고 17 쉼표 공공여 명입니다.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두 자리 쉼표죠. 두 자리 쉼표는 언제 쓰죠? 안 쓰죠? 지치고 힘들 때? 세상에는 세 자리와 네 자리만 있지 않습니까? 한 해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1조 1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를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1인당 평균 연봉이 6,400만 원으로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의 2배에 달한다. 지하철이니까요. 그죠? 그 면허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아니 그리고 누가 회사 연봉을 평균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요. 회사 생활 안 해봤구만. 10년 차든 20년 차든 뭔가 그런 누적된 그런 거 아니고는 그냥 전체를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직장 생활 안 하니까 이게 이제 또 오히려 더 잘 아시겠죠? 어른이 되면 이해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일부러 이해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운 기술을 배운 사람이 20살, 25살부터 시작을 해서 쉬운이 되는데 아직 현직에 있을 수 있다. 그런 직업이면 6천만 원은 높은 연봉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된 어떤 구조적 문제점들을 민주노총에서 꾸준히 지금 지적을 해왔는데 지하철 공사 같은 기관에서 자꾸 이제 필요한 필수적인 업무를 외주화시키는 작업을 계속 해오면서 기존의 지하철 그 공사 안의 인력은 점차 연령대가 높아지는 효과, 신규 인력 채용이 안 되고 다 외주화를 시켜버리니까. 기술자가 연차가 쌓이면 연봉이 올라가죠? 이게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더 큰 문제는 보수 정권이 있었을 때 새로운 사람들을 들이지 않은 게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차곡차곡 쌓여져서 이제 이 녹음 시점에서 어쨌든 이제 파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지금 뭐 초미의 관심사이긴 합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오타네요. 네. 17,000명이네요. 아, 그래요? 심지어? 네. 그걸 1,700여 명으로 읽은 거야? 아니, 공 하나를 빼먹은 거지. 저 말은 지하철에 1,700이 말이 안 되잖아요. 다음 보시죠. 지금은 코로나 전국으로 다수 국민은 고통을 감수하고 있고 중소상공인들은 극심한 마이너스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 이게 진짜 흔해 빠진 사람들을 서로 대결하게 만들고 대입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못 버는 사람들이 분노해서 벌이가 달라지지 않은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파업? 얼마나 정당한가?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의 대규모 누적 적자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정상적으로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지 않은가? 이게 가장 못된 논리인데 이건 뭐 저 농축산인이 설명해 주시겠죠. 상식을 지닌 노조, 상식을 지닌 조합원이라면 파업 찬성을 인정할 시민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진심이 드러나죠. 우리가 할게요, 이 노조. 기본적으로 이제 급여는 꼬박꼬박 지급된다 이 말이 갖는 고통의 심연이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봉급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 그런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역용하려고 하는 굉장히 악질적인 이야기죠. 게다가 상식을 지닌 노조, 상식을 지닌 조합원이라면 이 파업에 뭐 비문을 지적하는 건 아닌데 찬성하지 말고 그러니까 반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보면은 시민은 파업을 반대한다가 맞다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조합원이 반대를 한다라는 건지 그렇죠, 그렇죠. 시민이 반대를 한다라는 건지 그래서 예. 상식을 지닌 조합원이라면 네. 파업 찬성을 인정할 시민은 없을 것이다. 예, 주술 관계가 안 맞죠. 아스트랄 주어가 둘 등장하니까. 근데 이 상식을 지닌 조합원이라면 파업 찬성을 인정할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회원님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충렬 기자가 혼자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걸러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노동 강도가 너무 세구나. 그러니까 잦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영업자죠. 예. 국민노조 홈페이지가 굉장히 재밌네요. 있어요. 일단 완전 극우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막 이것저것 보고 있었는데 프로젝트를 클릭하니까 여기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 건드려가지고 프리셋이 있나 봐요. 그래서 호랑이랑 카멜레온이랑 이 새 뭐지 예쁜 새? 이 새 불이 큰 예쁜 새잖아. 이거 저기 예. 호루트링인가 마스코트. 펠리컨? 호루트링. 예. 이거 왜 알겠다. 뭐야? 그리고 밑에 채팅 서비스가 있어요? 네. 도도새가 있는데요? 도도새? 이게 도도새예요? 도도새는 뭐지? 그리고 클릭하면 나는 문단입니다. 여기다 텍스트를 쉽게 추가할 수 있어요. 도도새를 누르면 프로젝트 2로 넘어가는데 영어로 돼 있고요. 도네이트 나우가 나옵니다. 즉각 자진 납부하라. 여기도 나는 문단입니다라고 써있네요. 만들다 만 홈페이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안동 데일지를 던져주면 다들 검색을 해서 혼자 다 신나서 시간이 잘 지나갈 거고. 국민노조 재밌네요, 이거. 아니, 여기 이제 보면은 뭐, 프레스센터에 보면은 이제 자기네 보도자료를 이제 공개를 하는데, 국민 생존권 위에 8월 15일 총 걸기합시다. 자기들도 파업한다고? 그런가 봐요. 프로젝트 하는 정말 희한하네요. 이게 약간 이렇게 야생동물이나 보호종에 대해서 약간 보호하자는 환경단체 같은 느낌. WWF.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근데 이게 보면 이 안동데일 전체 하단에 이렇게 시민 참여 그런 게 있으니까 시민들이 찍은 뭐 이런 사진 같은 것들 올려놓을 수 있는 참여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연령대로 보자라면 이 신문을 일독하는 분들은 안동에 그쵸. 어떤 보수 개신교 계열의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데 눈 오는 경복궁 막 이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쫙 올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생초
그죠? 꽃과 그리고 눈 오는 풍경 뭐 이런 것들을 다들 되게 열심히 참여하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매체가 왜 수도권의 전철에 대해서 이렇게 핏대를 세웠느냐 좀 더 보죠.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진단과 해결 방법에 대해 교통공사와 노조의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노조는 지난 6년간 요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및 교통환승 할인에 대해 정부의 보전을 요구하고, 교통공사는 인력 감축 등 구조 조정으로 비효율의 제거에 방점을 두고 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등학생 자기소개서를 살짝 봐줬는데 똑같은 문제죠. 네. 문장이 끝나질 않죠. 거의 한 문단이 한 문장인 것도 많아요. 그리고 주술 구조가 안 맞아요. 네, 주술 구조가 안 맞죠. 하지만 편집 주간이면서 제가 이렇게 긴 문장을 가끔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데 이런 거 쓰려면 되게 여러 번 봐야 돼요. 이 그러니까 문장은. 혼자 일하시기 힘들면 데스크를 고용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현재 우리나라 이 지하철 수익 구조를 좀 잠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어떤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죠. 오로지 하나죠. 엄청 적기도 하고 네네. 장애인의 그 이동권이나 돈 들여서 더 확보해라. 이게 시민들의 요구고요. 네. 그건 뺀다고 하면 이게 시민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죠. 무임승차 제도는 무려 1980년에 도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두환 때. 그죠? 그땐 노인이 별로 없었죠, 네. 또 나라에. 70세 이상 노인들이 이제 지하철 요금에 그 당시 이제 50%를 할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일찍들 죽어서. 네. 네. 84년에 이제 노인복지법이 제정이 됐고, 그때 이제 무임승차 서비스가 더욱 확대가 됐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아예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간대에 지하철 요금의 어떤 전액을 이용횟수에 관계없이 다 이제 공짜란 표현은 좀 그렇네요. 감면이 돼서 우리 아버지도 인천 연수구에서 남양주까지 그 긴 2시간을 꼭 그렇게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발 버스를 타셔라. 그런데 아니 그거 뭐 다 시간 공짜인데. 이렇게 된 공짜에다가 시원하고 그리고 100%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연세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렇게 오는 노인복지의 거죠.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참 슬프죠. 이걸로 노인복지를 퉁쳤던 게 전두환 정권이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어떤 분노를 자극하는 그런 기사를 쓰기가 참 좋죠. 네. 예,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조사를 실제로 해보면은 의외로 이 무임승차가 아주 가장 낮은 단계의 노인복지기는 하지만 효과는 있는 거예요. 효과 대단해요. 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닐 수도 그렇죠. 있고 네. 또 이렇게 저는 그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올해 너무 더웠잖아요. 근데 집에 있으면 이 독거노인들 사고 날 수 있어요. 에어컨 안 틀고. 쪽방촌. 그리고, 예. 네. 그때 뭐 인천공항으로 다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간다. 공항철도 타고 간다. 그런데 그냥 그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내 세금이 저런 노인들한테 그리고 늘 개인 감정들을 많이 넣는 거예요. 왜냐면 지하철에서 좀 이상한 소리 하는 노인들도 만날 수 있고 근데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의 경험은 항상 증폭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민주택시노조의 한 그 노동자가 가장 지지받지 못하는 노동운동이 택시 노조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개별적으로 당한 것들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한국교통연구원이 이 무임수송의 어떤 편익에 대한 연구들을 해놓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령자의 어떤 여가나 그리고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로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조금 들이는데 복지의 효과가 되게 큰 것. 제가 천안에 좀 한 3년 반 살았잖아요. 천안에는 뭐냐면 아산이 그 온양온천하고 가깝다 보니까 이 온양온천에 그 10,000원 패키지가 있거든요. 네. 지금 아마 조금 더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철은 공짜니까 어르신들이 온양온천역에 내리면 봉고차가 와서 그 앞에 근처에 다 뭐 청주탕이니 뭐 이런 조그만 온천탕이 있어요. 온천하고 설렁탕 딱 한 그릇 먹고 그거 딱 10,000원 패키지야.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 근데 10,000원짜리 관광 상품이죠.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어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지만 가장 최소한의 것이고 가성비가 쩐다면 쩌는 이제 그러니까 복지 대도시의 제도인 거죠. 상당수 지자체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아예 이렇게 계속해서 지하철을 타는 노인들 일부를 고용했죠. 네. 그걸로 택배나 퀵 서비스를 시키면서. 그리고 이게 서울이 지하철 인프라가 좋아가지고 지하철 무임승차로 퉁칠 수 있는 거지 지역은 택시비 다 내주잖아요 지금. 네. 네. 그래서 교통카드로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도 버스를 타셨으면 좋겠는데
버스가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인천에서 남양주 올 때는. 그런데도 지하철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이 지하철이 공공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떠넘긴 거죠. 그래서 그런 싸움인 거고 지하철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별 문제인 거죠. 안동의 노인들은 이런 혜택을 못 누리는 거죠. 이런 복지를 못 누리는 거고 서울하고 수도권의 그 특정 그 여기 지역에 사는 노인들한테만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교통카드로 지원을 해라. 그 선택할 수 있게 해라. 버스를 타든 뭐 혹은 시외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그 한 개 바우처 카드처럼 넣어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괜찮을 텐데 그냥 지하철이 만만한 거예요. 그냥 거기를 몰아버리고 그리고 공공기관이니까 다루기도 쉽고. 그리고 교통카드로 지원을 하면은 부작용이 조금 얼른 생각이 네. 들기도 하네요. 그 카드깡 뭐 네, 생활이 힘드신 분은 그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문제들이 지금. 네. 이게 이제 그 적자를 아예 반드시 봐라 공사라면 이렇게만 말할 수도 없는 문제라서 제가 국민연금하고 비교를 했던 건데 노인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는 있어요. 그 얘기 많이 하죠. 예.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도 적은 직원들을 자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 이런 논의들에 대해서 국민노조나 안동데일리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연령 올리는 것도 그 올리는 정부는 선거에서 지기 때문에 못 올리고 있잖아요. 네. 다음 보죠. 분명한 것은 대규모 적자 공공기관에 국민의 세금을 쏟는 것이 상책이 아님은 분명하다. 얼마나 분명해 보이면 처음에도 분명하고 끝에도 분명한 것은 A임이 분명하다라는 멋진 문장. 더블 분명. 네. 쌍분명. 숨이 분명. 우리 저번에 더블 가중 있었죠? 선택해야 한다면 선 구조 조정, 후 정부 지원이 최선이다. 퇴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말하는 절반 잘라도 돌아간다는 자조적인 푸념이나 자선공사라고 비난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구조 조정이 우선인 것이다. 자, 어디서 나온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서울교통공사 누적 대규모 적자는 박원순 시장이 남긴 흉물스런 유산의 일부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서울교통공사에 퇴직한 노조 간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다라는 것은 정치 출마를 하는 그렇죠. 예, 그런 사람 진짜로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그럴 것 같고요. 예. 뭐 그 당시의 이름이죠. 그 서울 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중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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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본인은 퇴직하면서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혹한기 훈련을 빡세게 뛰어야 됩니다 하고 이제 퇴직하는 내가 해봤는데 뭐 전역하는 할수 있어 막 이러면서. 글쎄요, 그 어떤 조직이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우리 회사는 인력이 너무 많아요라고 말할 놈은 없습니다. 그렇죠. 오너 말고는 없어요. 이런 얘기하는 놈은 지가 놀았단 얘기죠. 왜? 그리고 그 앞에 그 제가 뭐 1980년, 84년 막 이렇게 나를 잘라도 네. 돌아간다. 네. 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갔네요. 네. 예, 그래서 이 누적 대규모는 그 이전 것들이 계속 차곡차곡 있는 거고 아마 지금 제일 큰 적자를 겪고 있는 시장님은 오 시장일 거예요. 네. 그죠? 이게 80년대부터 도입된 제도고 또 이렇게 전철 인프라가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갖춰지고 지금은 우리나라 몇 호선까지 있죠? 서울에? 9호선? 이제는 숫자로 안 세죠. 네, 그냥 뭐- 다른 게 너무 많으니까요. 네. 기억이 나요. 저 대학교 때 5호선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 마포역에 이게 한강 하저를 뚫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약간 시골 스타일이니까 선배들이 거짓말을 친 거예요. 그게 마포역을 지나가면 바깥에 그 한강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해놨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너무 리얼하게 물고기 같은 건 안 보이더라. 한강이 더러워서. 그래서 제가 그걸 되게 만약에 떨리는 그걸 거. 뚫어놨으면 정말로 그렇게 한강 아래가 보이게 뚫어놨으면 라이터만 보여요 보통은. 저는 그러니까 해저 터널 같은 거를 지갑 생각했었는데 뭐 이런 거. 아니, 막 네. 그 이전에 그 모든 공사를 할 때 돈도 들고 이런 것들이 다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거지. 어쨌든 뭐 박원순 시장이 남긴 흉물스러운 유산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 네. 이거 박원순 시장은 오히려 임기 중에 지하철 요금 인상을 2번이나 했습니다. 네. 지금 6년 동안 못해서 그게- 2015년이 마지막으로 했거든요. 제가 마지막 지선했을 때 말씀드렸던 거였죠. 그 박원순 시정의 오묘한 정무적인 독특한 장점 중에 하나. 공공요금 인상을 조용히 잘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올려야 되는 거라서 상처 입지 않고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 여튼.
국민노동조합은 서울교통공사 문제 해결 및 정상화를 위해 사용자, 노동자, 정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오자 서울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네. 근데 홈페이지에 따르면 호랑이, 카멜레온, 도도새, 그린맘바가 아주 예뻐요. 이 뱀이는 찾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린맘바. 예쁜 그림 찾고 싶으신 여러분들, 국민노조 홈페이지 한번 가보시고요. 여기에서 지금 속내를 드러냅니다. 몇 명 없을 만한 조직이에요. 지금 도도새 그림이나 올라올 만한 곳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노조 하나 먹고 싶다. 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국민노동조합을 드디어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업자 등록번호는 230-82-65177이고요. 그리고 본부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 5길 42 종로빌딩 5층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노동조합 위원장은 이희범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메일도 있어요. peopleunionkorea@ 무려 그리고 gmail을 씁니다. 네. 그것도 gmail 쓰니까 나는 여러분들 한메일 같은 거 쓰는 거 아니에요? HN 그런 거 쓰시는 거 아닐까 했더니 gmail 쓰시고요. 네. 오히려 이 국민노동조합의 어떤 창립의 의도? 이거를 펜앤마이크 가서 제가 찾아온 거죠. 펜앤마이크에 찾아왔습니다. 펜앤마이크 가서 짧아요. 미하일 계시는 데 가서 찾아왔는데 자, 국내 양대 노동조합인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즉 민주노총과 그리고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한노총에 대항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창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국민노동조합, 즉 국민노조입니다. 시장경제 창달하고 싶은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되게 독특하네요. 네. 원래 이제 펜앤마이크 같은 이 극우 매체들이 민주노총을 칭할 때 민노총을 줄이. 제가 얘기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한국노총이 더 싫은 거예요. 민주노총은 정상적으로 써줬는데 한국노총을 한노총이라고 줄였네요. 이거는 결코 의도한 거예요. 네. 이거는 오타 아니에요. 여기서 알 수 있죠. 역시 근처에 있던 사람들끼리 원수가 잘 됩니다. 한국노총 어딘가에 발을 들여놨던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약간 기억이 어제 새벽에 보냐 가물가물하긴 한데 한국노총을 비판하는 그런 뭐랄까요. 왜 그런 카페 같은 글 있죠. 그런 것들이 조금 흔적이 보이긴 보였어요. 거기서 헛소리하다 쫓겨난 사람들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노총 니네들이 잘했으면 우리가 국민노조까지는 안 만들었잖아.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네가 있는 하고요. 자리 그 자리 내 것이었어만 해. 그러니까 그동안 몇 번 이제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린 한국노총 주도로 만들어진 몇몇 기업 내의 어용노조에 대해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 거 전문가들이 있죠. 네. 근데 한국노총에서도 봤을 때 너무 비상식적이라 밀려났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볼까요? 네. 우선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내가 노조위원장이 돼서 노조원들을 다 잘라버리겠어. 이런 소리입니다. 그동안 무리하고 원칙 없이 정규직화를 추진해왔고 이것이 과도한 인건비 지출 및 낮은 노동 효율성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동안 정규직 진짜 조금 뽑았다니까. 네. 점점 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인력의 구조 조정은 불가피하다. 단순 직종 및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는 외주와 무기직화로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안 가봤나 봐요. 아까 기술이 필요한 업무도 지금 외주 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누적 적자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17,000여 명 중 5,000여 명을 외주와 무기직으로 돌리면 최소 매년 3,000억 정도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속이 시커마니까 이 돈을 아껴서 누굴 달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점을 못 찍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죠. 지금은 잘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17,000여 명으로 제대로 썼으니까 네. 아까 1700은 네. 못하죠. 0 넣을 자리에 엔터 눌렀네요. 네, 제가 이 김충렬 기자 맞죠? 물어보고 싶어요. 구의역 김군을 기억을 하는지. 예. 네, 구의역에 있던 사망사고 말씀입니다. 네, 2016년 5월이었죠. 이 지하철이라는 게 저도 뭐 매일 이용하고 전철도 매일 이용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공학과, 물리학과, 화학 모든 고도의 기술이 총망라한 지하철 시스템이잖아요. 게다가 스크린도어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문제까지 들어와서 단순 직종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업무는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쉽고 간단한 네. 일인지 철덕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스크린도어 수리 이거 외주와 무기직화를 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 김군이 마주오는 열차를 원래는 한 명이 봐줬어야 되고 그렇죠. 한 명은 고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만 19세도 안 된 그 청년 노동자가 그렇게 떠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추모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서 또 용역의 이름으로 하청과 재하청의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그런 큰 뭐랄까 사람 손실이라는 거고 큰 상처를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문제도 있을 뿐더러 제가 역으로 이제 안동을 자주 드나들다 보니까 알죠. 안동에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죠. 0번 버스가 있다. 네. 버스가 0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들어가든 글씨를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그래서 0번 버스인데 거기서 되게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워낙 이 안동도 넓어요. 그래서 안쪽에 막 풍산면 뭐 이쪽으로 들어가려면 한참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지역 언론의 어떤 정체성이 있다라면 그 안동의 고령의 노인들의 어떤 그런 불편한 교통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렇게 서울에 있는 지하철에 사람을 잘라라 말라라 막 이러고 있는 것. 게다가 본인들이 직접 참여하겠다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죠. 서울교통공사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공감대가 확인되면 6년간 인상되지 않은 요금 인상 및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절차와 방법으로 누적 적자를 줄이는 것이 경영 정상화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할 것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그냥 가장 저열한 인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고 밥벌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기업에서 그나마 이제 잘리지 않는다는 거, 막 이런 걸 이제 주로 이제 매력으로 꼽는데 이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공감대가 확인되면 그럼 지금 그 공감대를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 자르자라고. 그렇죠. 근데 다들 정말 공감대가 있으려나요? 이게 굉장히 이제 놀라운 시선인데 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심각하잖아. 나한테는 그걸 해결할 만한 비책이 있어. 네. 내가 정부 자리에 앉으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거든?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뭔데? 구조조정이야. 네. 자기만 알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액센트를 줘야죠. 네.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구조조정을 하면 되는데 정부놈들은 구조조정을 몰라. 근데 이 국민노조에서 성명서를 제가 어제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그거였어요. 지하철에 그리고 버스에 사람을 배치하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고용해라. 안내양을 배치하라는 얘기죠. 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사람들이 너무 바짝 붙어 있고 마스크 제대로 안 쓰고 이랬으면 그런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라라고 성명서 막 이런 걸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국민노조 이름으로. 안내양은 제가 태어났을 때도 이미 세상에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하는 게 완전 모순이에요. 그리고 누가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안 써요,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자기는 안 쓰나 봐, 자기는. 자기가 안 쓰니까 남들도 안 쓰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안전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모순이었는데 이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이 방역을 더욱더 뭐랄까요? 이렇게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라. 그런 성명서도 국민노조 이름으로 하나 나와 있습니다. 줄이면 국민을 감시하라. 이게 이제 권력 욕심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많이 애써야 하는 되게 중요한 이유예요. 그냥 숫자로만 보면 다 자르고 싶어 하다가 현장에 나가보면 갑자기 고용하고 싶어 해요. 이런 바보들은, 순진한 바보들은. 그리고 이런 순진한 바보들의 특징은 권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시장도 되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을 막는 방법은 안 이런 사람들이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실 자꾸 이제 국민노조라고 하니까 약간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 같은데 이 국민노조 위원장 이희범 위원장이라는 분이 누군지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분이 기존에 활동하던 거는 노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노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의 이희범 사무총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 학부모 연합은 주로 이제 전교조를 이제 공격하는 일종의 사막 반대인. 그렇죠. 이제 대리 시민단체 역할을 했던 건데 최근에 아마 업종을 이 국민노조 쪽으로 바꾸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타이틀을 노조로 바꿨을 뿐이지 실제로 하는 역할은 같은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쪽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국민혁명당 창당 기자회견에 등장한 적이 있네요. 근데 진짜 사람 인생 몰라요. 이 사람은 평생 살면서 자기가 노조위원장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니, 아까 진짜 에디터가 아이디어를 준 게 이게 말이 노조지 창조 컨설팅 하냐.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제일 최근에 올라와 있는 업데이트가 만민 토론의 영상이더라고요.
또야? 네. 또 어디에나 있는 만민. 이게 헬마우스의 문제가 이거예요. 진짜 만민인가 봐. 이 한국의 정신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요. 그리고 검색을 처음에 이렇게 국민노조, 뭐 국민노동조합 하면은 왜 잡코리아 같은 데서 여기 뭐 이렇게 취직하는 거서 뭐 대표 누구 그래서 그거가 제일 먼저 뜨기도 해요. 예. 아, 그리고 성주 사드 배치 당시에 그 사드 장비가 올라가서 공사할 수 있도록 투쟁했다라고 네. 자부하는 자유연대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랑도 연결이 돼 있네요. 이희범 씨는. 그래서 거기 대표예요. 네, 연계가 대표예요. 아니고. 마지막 단락 보시죠. 민간 기업에서 1조 6천억 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하면 기업이 파산하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그건 민간 기업이니까요.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파산도 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가 적자를 볼수록 국민들은 이득을 보니까요. 이것이 한국 공공기관의 실상이며 이들 뒷배를 봐주는 집단이 민주노총 폭력 권력임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모르겠는데요. 폭력 권력은 뭐야? 그리고 이게 왜 나와? 모든 권력이 좀 폭력적이긴 하죠.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 등은 오자 서울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네. 네, 뭐 공공기관은 돈을 쓰는 곳이지 모으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까지 네. 이해를 할 수 없는 건 왜 이게 안동데일리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오자 서울 사회적 합의기구를 해도 이희범 선생님 못 오신다니까요. 그리고 이희범 선생님은 이걸 왜 안동데일리에 그럼 이제 또 주장을 하는 거죠. 육자 하자. 국민노조를 낀 육자를 하자. 그건 그냥 나도 껴달라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특히 전철에 대해서 가장 모순이 뭐냐면 지금 문경까지도 전철을 놔달라고 지역에서 매번 민원을 하거든요. 문경이요? 어디서 문경까지요? 서울에서 다 연결되면 천안처럼 연결해서 계속 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홍성까지도 들어가게 계획이 돼 있고, 뭐 문경이 이제 충주. 경북의 초입인데 그러면은 다 알잖아요. 그게 엄청난 적자를 볼 거라는 걸 다 알면서도 그렇죠. 지역의 정치에서는 계속 아니 대구에서 가는 게 훨씬 가까운데 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지역의 입장도 있는데 일단은 서울에서 이렇게 파업하는 게 너무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문경에까지 가면 역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을 그 역사에 고용해야 될 전문 인력이 몇 명인데 아주 악몽일 텐데요, 이분한테는. 그리고 그쯤 되면 더 이상 지하철이 아니죠. 네. 새마을호죠. 아니 뭐 아마 ITX 청춘 같은 느낌으로 예쁘게 갈 수 있겠죠. 네. 예. 이거 그리고 해시태그도 오타 났네요. 지차철로. 자, 네 마지막 줄 확인하시죠.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해시태그 국민노동조합 성명서 지자철 적자 서울교통공사 파업. 자, 해시태그 적자, 해시태그 파업이라니. 이걸 왜 기사에 적어요? 이들이 본능 안에 넣어놓고 있는 말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 차지철 오타인 줄 알고. 우리가 지자철 차지철이 왜 나왔자고 봤. 우리가 노동운동의 정치로서의 역할을 이해하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한 게 한국은 이걸 다 쉬쉬하니까 사실 저는 뭐 라디오도 TV도 그 메이저 신문도 다 이해는 합니다. 이런 문제를 자세히 다루면 광고 떨어지니까 못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이해가 떨어져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노조를 먹어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실제로 그런 마인드인 사람들이 노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왜 없어요? 많죠. 근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자, 이런 첫 번째 기사를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광고를 듣네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리뷰를 확인하면 꾸루꾸루 온유 마카롱.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시간이 많이 가긴 간 것 같아요. 한 주 방송을 하는데 권소혜성우가 출연한 광고가 없는 주가 생겼어요. 이 회사 오래 운영했네. 자, 이제는 권이현성을 XSFM입니다. 오, 그 알실 올라왔다. 설레는 순간은 꾸룩꾸룩 온유 마카롱.
녹용 중 으뜸이라하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장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버사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황 냉기를 가진 뿌리 식물로 인삼 녹용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로 이 모든 것을 담아 신경옥 평산네이처. 개발자가 직접 생산하고 개발자가 직접 답하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첨가물을 더해 맛을 만들어내면 유통기한이 늘어나요. 재료를 아끼고 레시피를 바꾸면 이익이 늘어나요. 그런데 말이죠. 꾸루꾸루는 다르고 싶어요. 좋은 재료와 정성의 맛을 믿거든요. 진짜 디저트의 맛. 달콤한 순간은 꾸루꾸루. 덕질인이 골라온 기사입니다. 어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세계관의 격차와 충돌 얘기를 아프가니스탄 편에서 했지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예가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고 이 틀 X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라고 신경을 안 쓰고 제껴놓으면 탈레반이 된다. 조선일보의 김두규 우석대 교수가 연재하는 칼럼 아무튼 주말의 한 회차입니다. 보시죠. 고상한 인물 난다던 칠곡 웃간마을 이준석 고향이었네. 조선일보 네? 2021년 6월 19일 3시 김두규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 사실 조선일보가 이러는 걸 탓할 수도 없는 게 이 아무튼 주말이 문제예요. 이 아무튼 주말이 유명한가요? 아 그럼요. 이 아무튼 주말이 왜 아무튼이 붙냐면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내놓고 욕을 먹으면 아예 아무튼 주말이니까 낸 거야. 네, 그러니까 영화 행오버 같은 거. 야, 아무튼 주말에도 좀 봐주면 안 돼? 이런 그냥 마지막 것들. 문장이 그냥 주말이었다. 약간 그런 느낌. 사실, 이거를 조선일보까지 갈 것도 없던 게, 지난 6월에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오염지수를 봐야죠. 한겨레 경향에도 이런 기사 줄창 올리던 기자들이 있었어요. 이준석이 좋아서 너무 죽을 것 같은. 자, 우리가 이 칼럼을 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고향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입니다. 뭐야, 제목부터 틀렸어. 서울 남자구만. 네. 아니, 이렇게 당연하게 틀리고 시작하면 어떡해? 아, 그럼 보통 이럴 경우는 이제 아버지 고향 이렇게 찾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적을 보면요, 대구 달성동입니다. 뭐야, 아니네. 아니잖아. 가깝긴 해, 대구가. 대구 달성동에 광주이 씨 집성촌이 있거든요. 그럼 웃간마을은 절대 아니네요. 네, 이준석 대표가 광주이 씨거든요, 본관이. 제가 그래서 경기도 광주를 지나가다 봤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준석 대표 취임 축하한다고 막 써놨어요. 광주에, 경기 광주에. 거기까지는 어떻게든 연결이 돼요. 예. 그럼 7국과는 대체 무슨 연결이 될까요? 그렇죠. 김두구 교수는 왜 이곳을 이준석 대표의 고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다음 부제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주말. 왜냐면 주말이니까요. 이게 완전 방어용 칼럼 타이틀이에요, 진짜로. 아무튼 주말이라는 이 코너가 정말 맨날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주말이니까 이런 것도 있지. 라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만든 거야, 이거. 김두규의 국은 풍수. 네, 풍수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선대 고향에 가보니. 뭐야, 이거? 이준석 대표의 고향이 아니라 그 선대의 고향이랍니다. 확인은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성계의 고향이 전주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조상의 고향은 곧 내 고향이다. 그렇다면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는 함흥 출신이지만 5대 위에 전주에 잠깐 살았다. 네.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북한 출신 동네가 의주옆에 피연이라는 깡촌이거든요. 있는 건 나무밖에 없다? 그런 동네예요. 그럼 저는 북한 사람이고요. 모계로 하면 홍천 사람이 됩니다. 저희 집은 분명히 1000년 전에 중국에 있었을 거고요. 저도요. 2000년 전쯤에 인도에 있었을 거고요. 전 티벳에 있었을 거예요. 50만 년 전에는 동아프리카에 있었겠죠. 그렇죠. 이 새끼들아! 다 시끄러 노비였을 거야. 가보 개혁 이전에. 이렇게 하면은 뭐 그냥 정들몬 고향 이런다. 3년 전에 부산 여행에서 참 정겨움을 느꼈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네!
칼럼을 계속 읽어보죠. 시작 문장부터 고풍스럽습니다. 좋아요. 인걸은 지령인가? 25년 전 경북 칠곡군 지천면 욱간마을을 답사한 적이 있다. 인걸은 지령인가? 호걸은 그 땅에 연기를 받아 나오는 것인가? 그때 답사기를 필자는 전북일보에 기고하고 이후 출간한 책에 수록했다. 그곳을 찾은 건 당시 1997년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기에 그 잠재력을 엿보고자 하였다. 그의 고향인 욱간마을은 인상적이었다. 충분히 왕기가 서렸다고 생각했다. 그때 기록이다. 아니, 이준석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지난주 저 헬마우스 코너를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뭐만 나오면 이렇게 비과학으로 갑니까? 일단은 풍수지리학 칼럼이니까 그 정도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죠. 핍진성이라고 하죠. 이 세계관을 인정하고. 그래요. 풍수예요, 풍수. 일단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마을 이름 웃갓은 매화나무의 윗가지라는 뜻이다. 수악산 정상에서 이곳 지세를 살펴보면 칠곡 외관읍 석전리가 매화나무 뿌리이고 외관읍 매원리는 줄기이며 이곳이 그 윗가지에 해당하는 형국이다. 꽃은 가지 끝에서 핀다. 꽃이 피면 그윽한 향기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윗가지 땅은 고상한 인물을 배출한다. 우리 땅 우리 풍수. 이쯤에서 김두규 교수의 전공이 궁금해지셨죠? 네. 전공은 민속학, 세부적으로는 풍수지리학입니다. 풍수지리학 교양 과목도 있나 보네요. 이거 인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요? 사주 명리학하고 풍수지리학 그리고 지리학에서도 이 풍수지리 전공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제가 본 진짜 너무 진지한 논문인데 대학원생들 데리고 뭘 했냐면 우리나라 재벌 집들의 풍수지리를 연구한 게 진짜 논문인 거예요. 저 방금 진짜 깜짝 놀랐어요. 풍수지리학이 지리학이에요? 인문지리학 쪽에서는 꽤 많은 하나의 조류예요. 저의 입장은 그냥 민속학에서만 연구하면 되지 않는가 싶은데 지리학이 인문 심지어 이거 GIS로 짜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재벌 할아버지들 그 집을 다 하는 거예요. 한남동 가서 보고 막 근데 그게 논문으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인용한 문헌 우리 땅 그럼 우리 분무기도 무기겠네요. 그럼 이제 한남동의 SPC 회장네 집 앞에서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나갔던 임종린 지회장이 보았던 저 미친 할아버지들 누구지? 왜 자꾸 기웃거리지 싶은 사람들은 풍수지리학자 직관들이었다. 네. 권현성우가 막판에 우리 땅 우리 풍수라고 그 이야기를 해서 왜 말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문헌 제목입니다. 김두규 교수의 1998년 저작이죠. 본인의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고상한 인물이 무슨 의미인지 되게 궁금해졌어요. 자, 인격이 고매한 걸까요? 아니면 키가 큰 걸까요? 뭔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안 해주거든요. 네. 그냥 출세한 사람을 일컫는 말일 수도 있겠죠. 보죠. 그러나 이수성 전 총리는 경선에서 탈락했다. 필자 역시 욱간마을을 잊었다. 그럼 욱간마을의 풍수해석이 틀린 겁니다. 그렇죠. 풍수지리학 학자로서 지금 내가 해석을 틀리게 했구나 하고 그냥 잊고 계시면 좋았을 것을. 아니 근데 그 업계의 특징이에요. 계속 틀리는데 계속 전문가가 돼. 재개발됐나 보네요. 그 주변에. 지의 그 맥이 끊기고 그죠? 지난 6월 12일 토요일 욱간마을을 다시 찾았다. 하루 전인 6월 11일.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당내 거물들을 제치고 당선되었는데 그도 이곳이 고향이기 때문이다. 고향 아니라고. 아니잖아. 아니라고. 아닌 거 알잖아. 왜 자꾸 퉁쳐. 거짓말을 해. 36세 정치인이 제1야당 대표가 된 것은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해외에서까지 뉴스거리가 되었다. 3번 국회의원에 출마해 3번 다 낙선한 그가 제1야당 당대표가 되었으니 신선한 충격이다.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은 40대 기수론 등장 이후 50년 만에 출연한 30대 주역의 정치 지진이다. 정치 구도가 좌우에서 신구 대결로 바뀌었다고 규정하였다. 조선일보 6월 12일자 A26면. 자, 이제 대충 눈치를 챌 수 있죠. 이 칼럼은 준비 어천가로 준비된 것 같습니다. 초여름에 넘쳐났습니다, 이런 기사. 그런데 성수동처럼 좁은 지역의 풍수를 논할 수는 없고. 그렇죠. 너무 힙한 데가 많아가지고 해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성수동은. 혹은 거기는 풍수지리학적 분석을 안 해놨던 모양입니다. 왜냐면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다 깎아놔서. 그렇죠. 그래서 전에 해놨던 칠곡 웃간마을을 가져온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향이 그윽한 것을 보니 고상한 사람이 나올 곳이다. 아니, 성수동을 해석할. 혹시 제가 스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이준석의 고향이 칠곡 웃간마을인지는 설명을 안 하나요?
제가 앞에서 이게 아니고요. 거짓말이거든요. 선영의 고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냥 조상의 고향은 곧 너의 고향이다. 아니 그래도 몇 대 위인지 뭐 누군지 뭐 이런 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아주 살짝 나옵니다. 할아버지예요? 아 할아버지? 어떻게 알았대 그건 또? 몰라. 변화의 조짐을 이미 감지하고 있던 정치인도 있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은 그 전날인 6월 10일 광주 MBC 황동현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내일 치러질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서 정당 사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정치 변화에서 돌파구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의 예언대로 국민의힘만이 아닌 전 국민을 놀라게 했다. 그 시점에서는 다 예측이 되고 있었는데. 네. 좋은 라임이네요. 정당 사상 상상. 정당 사상 상상할 수 정당 사상 상상이 낫겠죠. 띄어쓰기 틀린 거죠. 네. 그렇죠. 정당사 상상할 수 없는. 네. 정당 사상 상상이라고 띄었었어요. 뭐 이것도 네. 틀리진 않았어. 네, 뭡니까? 그 시점에 6월 10일 시점에 나경원 전 의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바보 중에 바보. 란 말이에요. 주호영 원내대표 바보라고 될 줄 알았어요 이때 이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준석 대표의 능력일까? 그럼 왜 3번씩이나 낙선을 했을까? 진짜 이제부터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계속 이런 말 하고 있던 건 주호영 원내대표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하지만 김두수 교수는 이 글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 칼럼이 대충 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고상한 인물의 정의가 뭔지도 언급하지 않았고요. 이수성 전 총리가 경선에서 탈락했잖아. 그럼 웃간마을의 기후는 거기까지가 아닌가 싶은데 그 얘기도 더 안 하고요. 이준석 대표의 낙선 경력에 대한 풍수학적 이유 같은 것도 해석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준비 여청가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이준석도 이수성처럼 고지 바로 밑에서 탈락할 것이다라는 저주가 행간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봅니다.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직관이 그거를 숨겨놓으면 어떻게 말을 해줘야지. 물론 끝까지 다 읽으면 알겠지만 그런 거 숨겨놓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보지 않는 게 원래 칼럼니스트들이 신문 원고료 얼마나 준다고 채울 때는 아무 말이나 할 때가 많습니다. 네, 되는 대로 썼다라는 심증을 강하게 만드는 게 바로 다음 문장입니다. 답답한 현실 정치에 짜증을 낸 국민의 여망. 네. 남은 희망인가요? 그러게요. 여망은? 답답한 현실 정치에 짜증을 낸 국민의 여망이 이준석을 통해 폭발된 것일까? 이에 대한 답변은 정치 평론가들의 몫이다. 그럼 왜 했어? 그렇죠. 왜 했어? 그럼 질문을 왜 한 거야? 자, 칼럼의 완성도는 점점 나락으로 가고 있지만 천만다행으로 풍수적 관점에서 정치 평론을 하겠다고 나서지는 않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도 여전히 저는 궁금합니다. 웃간마을이 왜 풍수학적으로 좋은 지역인지는 이 매화 비유 말고도 또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네요. 한 줄밖에 안 나왔네요. 네. 바로 다음부터 풍수지리학적인 어떤 이론이 나올 것만 같이 보이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글은 풍수적 관점에서의 해석이다. 흔히 한 인간의 흥망성쇠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것 3가지로 일명, 이운, 삼풍수를 꼽는다. 금수저, 흙수저, 머리 좋은 것, 타고난 성별 등 이 모든 것은 한 개인이 거부할 수 없는 타고난 것이다. 이게 일명이라는 부분이지요. 조금 너무 타고난 것에 대한 운명론적으로 인정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드러나 보이긴 하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둘째가 운인데 운은 흔히 때라고도 말하며 타이밍이란 말로도 통용된다. 천하 영웅도 때를 만나야 영웅이다라는 속담과 상통한다. 그게 속담이 있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이? 타고난 명은 어찌할 수 없지만 때는 한 개인의 직관과 결단에 좌우된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유행시킨 별의 순간이 이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이번 경선에 출마한 것은 때, 즉 별의 순간을 잡은 것이다. 그래도 이제 좀 풍수학 전문가 같습니다. 어디가요? 일단 일명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고 이운이라는 개념도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다 듣고 나면 진짜 내용 없죠. 그쵸. 근데 폼은 겁나 잡고. 근데 더 심한 건요. 그럼 이제 3번째 지형과 이런 것들을 논하는 삼풍수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전문가잖아요. 그 설명이 없습니다. 천하 영웅도 때를 만나야 영웅이다라는 속담은 북한 속담인가 봐요. 아, 그래요? 네. 있긴 있군요.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인정. 네. 별의 순간을 잡아 당대표가 되었지만 훗날 대권을 거머쥘 것인가? 자, 또 책임 못 질 질문 하나 던지죠.
그럼 대답을 해야 될 텐데요. 풍수사들은 바쁘다. 왜 풍수사들이 바빠? 이게 뭐야? 대권을 거머쥘 것인가에 대해서 바쁜 거는 정치평론가들이 바빠야지. 지난 토요일 웃간마을을 찾았을 때 마을 입구에 이준석 당대표 당선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와, 누가 물어보면 동네 사람들이 이거 플래카드 붙이면서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여기서 태어났다고. 어떤 동네는 이러고 살고 있네요. 예. 비극이죠. 그러니까요. 왜 갔지? 이 양반은? 아니, 이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니까요. 아, 네. 아니야. 이런 그냥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군벌을 일으키면 탈레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놀러 간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 그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뭐 누구 될 때마다 아버지, 할아버지 고향 다 찾아가요? 오, 친구 있어가지고 놀러 갔는데 플랜카드가 있길래 물어본 거지. 아는 컨트롤 가다가. 그렇겠지. 예. 웃간마을을 둘러본 풍수사들의 다음 행선지는 그의 선영들이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청구공원 묘지에 그의 조부모 묘가 있다. 당대표 경선 전부터 이미 많은 풍수사가 다녀간 듯하다. 선영의 특징을 여기서 논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풍수사, 호사가, 기자들의 발길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특징을 논해야지 이 사람 전문가면. 아니 선영의 특징을 논하지는 않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다로 끝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 공부 노동자들이 기말고사 채점할 때 흔히 느끼는 거죠. 모르는데 썼구나. 공부 안 했는데 썼구나. 자, 김두수 교수가 여기를 이준석 대표의 고향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조부모 묘소가 있어서랍니다. 근데 이상하죠? 묘소가 웃간마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잠깐만. 그 근처에 청구공원. 아, 청구공원 묘지. 그럼 청구공원 묘지에 풍수지리학을 따져야 되죠. 예. 웃간마을이 아니고 혹시 그냥 다 싸잡아 퉁친 것일까? 그럼 웃간마을은 아무 상관없네요? 제가 뭐야? 김두수 교수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지도를 찾아봤거든요. 웃간마을이 위치한 지천면은 지천지라는 연못의 바로 남쪽 지역이에요. 네. 그 중에서 신리라는 동네에 웃간마을이 있대요. 청구공원 묘지는 거기서 북쪽으로 923번 국도를 타고 달서리와 창평리를 지나 백운리의 산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멀어요? 명백히 다른 지형입니다. 아니 그럼 백운리를 따져야 되는 거냐? 그쵸. 아 근데 웃간마을에 살았나 보죠? 혹은 이장을 했나?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어요. 정 단위 귀찮으면 성수동을 알아보는 쪽이 훨씬 합리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성수동 크지 않거든. 아니 그리고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 그렇습니다. 성수동은 좋을 것 같아요. 배산, 임수, 뒤에 응봉산 있고. 그건 서울이 다 그래요. 커피향이 그윽해요. 비록 매화는 아니지만 개나리는 많거든요. 성수동이 어쨌든 잘 나간다는 거는 이준석 대표가 아니어도 우리가 너무 여러 사례에서 확인을 했고요. 네. 자, 우리는 세 군데에서 놀라게 됩니다. 풍수학을 연구한다는 민속학자가 풍수학을 이걸 진심으로 믿고 자신의 세계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김두수 교수의 진술로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고 웃간마을과 이준석 대표가 직접 연결되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되고요. 또한 찬양인지 분석인지 수필인지 알 수 없게 열나무쓴 이 칼럼이 1등 신문이라는 언론에 실린 칼럼이라는 것도 놀랍습니다. 마지막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이 있죠. 그렇죠. 아무튼 주말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은 대표에 당선되었고 주말이었다. 그리고 진짜 겁나 날로 먹었네요. 그죠? 이게 더 날로 먹은 게 뭐냐면 제가 너무 도대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왜 웃간마을이 그렇게 중요한지 찾아봤어요. 네. 칠곡 신문방송 스마트 뉴스에 보면 네. 이 칼럼에 나오는 웬만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웃갓은 매화나무의 윗가지라는 뜻이다. 재활용하셨구나. 자기 망할 레포트. 그러니까 말이죠. 일반적으로 윗가지 부분은 고상한 인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본다. 우리가 조선일보 에디터가 아니니까 어떻게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또 본능적으로 우리가 레포트 쓸 때 보잖아요. 베낀 다음에 폰트 키운다? 이게 줄간 늘리고? 지금 찾으신 게 2008년 기사입니다. 네. 아마도 김두규 교수의 책을 표절하지 않았겠냐라고 짐작은 할 수 있긴 한데. 자가발전? 여기에도 인걸지령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칼럼의 시작은 인걸은 지령이라 했던가. 그건 누가 쓴 거예요? 그 원문은? 몰라요. 스마트 뉴스 편집국으로 나와요. 스마트 뉴스는 대표가 누굴까?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꼬리를 물고. 근데 예전에 시간 강사할 때 이렇게 채점을 해보면 레포트를 받았는데 저도 읽어본 거 어디서 많이 읽어봤어요. 내가 쓴 논문을 그대로. 그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거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네.
한 90년대에 옛날 논문을 베껴서 이렇게 레포트로 냈더니 A+ 주면서 내가 쓴 레포트인데 지금 봐도 A+ 줄만 하다라고 적어놨다는. 강의를 들을 때 우리가 보는 게 강의 제목이랑 그 강의자 이름이잖아요. 그 정은정 기억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 그래서 아예 정은정 논문을 베껴다 정은정한테 내냐. 그래서 시험 볼 때 한순간 당황을 해요. 왜냐면 거기 위에 교수 이름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럼 살짝 내 눈을 쳐다봐 애들이. 그때 한 거야. 내가 그냥 아무거나 쓰세요 하는데 정말 어떤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고 싶었나 봐. 송혜교 막 이런 걸 써놓은 거예요. 전지현 막 이런 식으로. XSFM입니다.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다려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투쓰리에서 헤어로스까지 XSFM과 함께한 5년. 빅그린이 자연에서 해답을 찾아갑니다. Big Green.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왜 그렇게 흘려 왜? 나이 40에 먹는 대로 그렇게 흘리는 거 그리 흔한 거고. 우리 딸은 또 어떻고? 아침 먹은 거, 점심 먹은 거 꼼꼼하게도 그려놔. 그리고 어찌나 활발한지 엎어져서 피가 나도 울지도 않아요. 레깅스 무릎에 핏자국 없었으면 자빠진지도 모르고. 핏자국 그거 잘 지워지지도 않아. 내가 무슨 빨래방도 아니 이 얼룩도 무슨 수를.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얼룩된 반려세제 클리징. 빅그린이 소개하는 탈모 예방 샴푸법. 샴푸로 거품을 내주고요. 흐르는 물에 온도는 차갑게 해서 여러 번 헹궈주세요. 탁탁 두들겨서 모발의 물기를 제거하고 말릴 땐 꼭 찬바람을 이용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아시죠?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를 사용하는 거죠. Big Green. 신비의 구스베리에서 해답을 찾다.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역술의 세계를 돌아보게 됐어요. 두 번째 그렇습니다. 날에는. 자, 헬마우스님이 골라오신 내용도 풍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풍수가 지배한다니까. 윤석열 조부 묘소의 식칼과 부적 인분을 풍수테러 내사. 조선일보 장상진 기자. 입력 2021년 5월 19일 10시 36분. 수정 2021년 5월 20일 9시 17분. 자. 하루가 지났네. 자, 무려 고치기도 한 기사인데. 다음날 고쳤어요? 또 네, 1시간 뒤에 고친 것도 아니고. 다음날 고친 이유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예, 해 드릴 텐데. 네.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준비해온 이유는 뭐 이제 풍수와 관련한 이야기는 지난 헬마우스 코너에서 워낙에 이제 상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보수 언론 매체와 네. 윤석열이라는 대선 후보와 그들을 둘러싼 풍수 지리 뭐 주역 뭐 이런 어떤 민간 신앙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할 건 아니고 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라는 윤석열 후보발 피셜 네. 메이저 언론 그렇죠. 메이저 언론. 못들을 하는 건가? 이게 이제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문화적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기사를 접했을 때 느끼는 생경함 같은 것을 이해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저 나라는 메이저 언론이라는 데가 저런 게 기사거리인가 봐. 그리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문제를 어떻게 기괴하게 이제 비틀게 되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세 개의 기사가 있는데 첫 번째 기사를 보시죠. 19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세종시 A공원 묘원 내 윤 전 총장 조부묘역에서 테러 행위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묘원 관계자 등을 통해 이틀째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라고 기자가 생각하는지를 드러내주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첩보. 그리고 이게 뭐라고 첩보야? 아니 첩보라는 거는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제보. 그쵸. 이건 첩보는 너무 대단한 일 같잖아요. 다음 보죠. 묘원 관계자와 윤 전 총장 측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테러의 흔적은 인근에 거주하며 주기적으로 묘를 관리해온 윤 전 총장 친척이 지난 16일 처음 발견했다. 누군가 봉분 위에 인분과 계란 껍데기 등 음식 찌꺼기를 올려놨고 인분이 음식이에요?
인분과? 누군가에게는 그거 잠깐만. 인분과 음식 찌꺼기인 거예요. 알았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존중합니다. 네. 존중합니다. 그거 아니요? 계란 먹다 배 아파서.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존중해요, 전. 존중합니다. 네. 봉분 앞에는 작은 구덩이를 판 뒤 식칼과 부적,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길이 1m 안팎의 머리카락 한 뭉치 등을 넣고는 다시 덮어둔 흔적이었다. 머리카락 1m요? 그러니까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앞으로 보실 3개의 기사에서 이 사실관계 누군가가 윤석열 전 총장의 조상묘에다가 뭘 했다, 뭔가를 했다라는 거를 두고 3개의 기사가 서로 이제 엇갈린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일단 조선일보에서 최초로 발신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그 조상묘에 있었다라는 첩보를 접수한 걸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마 경찰발로 들은 얘기일 것이고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대학교의 TO가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겠습니다. 조흥윤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는 풍수학에서는 조상이 묘역의 지맥을 통해 자손과 연결되어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며 이번 테러는 무속신앙의 관점에서 윤 전 총장을 돕는 조상의 길을 끊어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략.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다행히 현역 교수는 아니네요. 네, 조상묘에 대한 테러를 통해서 후손인 윤 전 총장의 어떤 정치적 행보에 회방을 놓겠다라는 걸로 보인다는 해설 기사를 이제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탈레반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게 이게 저 동네의 어르신들이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흥 그러니까 동네 랍비 할아버지가 조흥 교수는 그냥 동네 랍비 할아버지는 아니고 그 무교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무당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진짜 학자네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풍수학을 믿는 게 아니고 풍수학에서 그렇게 믿는다라는 견해를 설명한 거죠. 해석을 해준 거죠. 이게 왜 이런 행위를 누군가가 했는지. 해말뚝이랑 똑같네요. 오늘 일제시대 때 뭐.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보셔야 되는 건 3가지 포인트입니다. 앞에 있었던 그 테러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그 다음에 이런 종류의 기사에 등장하는 전문가 집단, 그 다음에는 경찰 측 혹은 윤 총장 측에 대한 반응. 그렇죠. 세 종류입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묘에서 발견된 다른 흉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1m 길이 머리카락 뭉치 등은 보통 사람은 구하기도 쉽지 않은 물건이라며 전문 무당이 개입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자, 이제 조선일보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테러 행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전문가인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테러 행위다. 그 다음에 윤 전 총장 측의 처음에 이제 최초의 제보자로 보입니다.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전문 무당이 개입된. 진짜 프로페셔널이 뭔가를 한 거다. 이 주장을 펼친 게 조선일보의 인기 기사 탭에 올라오는 바람에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인기 기사였어요. 저는 이 기사에서 뭐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 전문 무당이 개입된 것 같다라는 이 말은 사실 그림이 좋으려면 조흥 교수 같은 전문가가 예측을 해줬어야 돼요. 근데 아마 조 교수 입에서 이 말이 안 나왔던 모양이죠. 그리고 진짜 기자를 너무 많이 도와주진 않았다, 이 교수가. 그리고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테러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증거 사진이 있으면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이 모든 논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조선일보의 최초 기사에 그 증거가 없어요. 등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가지고 그 묘에 훼손된 걸 찍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안 나옵니다. 아니면 경찰에 가서 찍어놓은 사진이 있으면 좀 달라고 하거나. 세종시에는 조선일보 기자들이 있잖아요. 비주얼을 못 구했다. 네. 근데 이제 그 비주얼에 대한 의무는 그 다음에 나올 중앙일보 기사가 풀어줍니다. 그래요? 두 신문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여기가 세종시면은 조선일보 기자 많죠. 많죠. 그냥 길 가다 밟히는 게 기자예요. 네. 근데 이제 최초 첩보를 입수했던 기자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측의 그 첩보 제공자가 자기가 봤는데 그 장면이 너무 끔찍하여 이거를 기사를 통해서 노출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인분을 노출시키는 좀 쉽진 않죠. 근데 뭐 물론 이제 모자이크하면 되지. 많은 기사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했는데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중앙일보에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가족묘, 식칼 테러 논란, 공원묘원 단순 손상, 중앙일보 신진호 기자, 입력 2021년 5월 19일 오후 2시 40분, 수정 2021년 5월 19일 오후 7시 13분. 조선일보의 기사가 처음 나오고 나서 반나절도 지나기 전입니다. 4시간쯤 후에요.
그래서 중앙일보가 이거는 단순 손상이다라는 공원 묘원 측의 반응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서나 이런 쪽에 대한 조사는 실제로는 중앙일보에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보죠. 19일 세종경찰청과 세종경찰서, 윤 전 총장의 가족묘가 있는 A 공원묘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파평윤 씨 문중에서 윤 전 총장 조부묘 발음 이거 난이도가 잠시만요. 윤 전 총장 조부묘 봉분 일부 따르면 이후부터 하겠습니다. 네. 최근 저 윤세민 에디터 파평윤 씨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파평윤 씨도 못 읽어요, 저거. 걱정 마세요. 윤 전 총장 조부묘 봉분 일부를 보세요. 거의 경찰청 창살 아닌가요? 윤 전 총장 조부묘 봉분 일부. 최근 파평윤 씨 문중에서 윤 전 총장 조부묘 봉분 일부를 보수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누군가가 무덤을 파헤치고 봉분 주변에 식칼과 부적,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을 두는 등 테러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공원 묘원 측은 직원들이 해당 묘소를 둘러본 결과 봉분의 잔디가 말라 있었고 일부가 손상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사를 읽는 독자 입장에서 미궁에 빠집니다. 조선일보가 분명히 거기에 테러가 있었다라고. 인분 테러가 있었다. 머리카락 1m짜리의 묶음 다발이 있었다. 이제 식칼. 이런 식의 식칼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중앙일보는 잔디가 말랐다. 잔디가 말라 있었고 문중에서 봉분을 좀 보수를 했다. 이거를 이제 문중 측에 일단 확인을 한 거, 그러니까 공원 묘원 측에 확인을 했고 세종 경찰서와 경찰청에도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네. 경찰청과 경찰서가 이런 것도 안 해요? 그것과 관련된 신고나 민원이 없었다면은 없다는 거는 대답해 줄 수 있죠. 바로 그겁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공원 묘원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얼마 전 윤 씨 문중에서 묘소를 보수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에게는 통보가 없었다고 말했다. 자, 공원 묘원 측에서는 문중 묘소를 보수했다라는 거지 테러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없었다라는 지금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의 반대의 흐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묘 훼손과 관련한 신고나 민원 접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아니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조선일보 성함 누구? 장상진 기자 귀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확인했어야 되는 거죠. 예. 경찰 관계자는 윤 씨 문중이나 공원 묘원 어느 곳에서도 묘소 훼손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수사나 내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니 이 보도가 사실이면 앞에 장상진 기자가 오전 10시에 가서 그걸 닦은 거죠. 아니야. 인분과 계란 껍데기랑 첩보라고 했잖아. 첩보. 긴 머리카락을. 그렇다면 본인이 범행 흔적을 지운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가 봤더니 그냥 풀이 말랐군. 왜냐면 이제 봉분을 떼장을 다시 입힌다 그러거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 사실 이 두 개의 기사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예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둘러싸고도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조선일보의 최초 기사는 그 다음 날의 기사를 수정하기 전에 5월 20일에 수정하기 전에 5월 19일에 발신을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 취재를 안 한 거죠. 그렇죠. 중앙일보가 했던 취재들 세종경찰서나 세종경찰청이나 공원 묘원 관계자한테 사실 확인을 한 뒤에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회면 쓰는 기자가 경찰한테 연락을 안 해본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보면은 장상진 기자의 기사를 보면 일단 첩보라는 단어가 희한하고요. 이거 기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첩보라고 하죠. 첩보라는 단어가 너무 이상했어요. 네. 근데 묘원 관계자와 윤 전 총장 측에 대한 본지 취재, 윤 전 총장 측을 지운다 그러면은 묘원 관계자한테 취재를 했다는 건데 둘이 서로 상반되죠. 그렇죠. 취재를 안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더 세네요. 그렇잖아요. 그냥 누구한테 카톡으로 받았을 것 같은 느낌이. 자, 물론 처음에는 저는 그냥 다 이상하고 다 바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기사 읽기 놀이라는 게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역시 초라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풍수라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민주당도 풍수로 우리를 괴롭히고 싶어 할걸?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조선일보 독자들을 통해서. 그만큼 유치하고 초라해요. 근데 문제는 쟤네들이 우리한테 쇠말뚝 받겠지? 그렇지. 문제는 그 초라함은 이 총구석에 있는 슈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앙일보의 이 5월 19일자 일종의 반박 기사까지만 봤을 때는
또 조선일보 또 이게 뻘소리 하는구나. 헛짓거리 하는구나. 그런데 라고 끝나면 되는 거였는데 자, 한 보름 정도가 지난 뒤에 중앙일보가 이번에는 정반대의 논조를 가진 정반대의 팩트에 기반한 기사를 또 냅니다. 다음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윤석열 조상 묘에 꽂힌 식칼, 풍수 모르는 아마추어 소행.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 입력 2021년 6월 6일 5시. 업데이트 2021년 6월 6일 17시 22분. 자, 6월달에 가면 그 중앙일보가 분명히 5월달에는 그런 팩트가 없다고 확인을 했는데 신고도 없고 제보도 없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조상묘에 식칼이 꽂혀 있었다는 거를 확정을 하고 심지어 그게 아마추어의 소행인 것 같다고 합니다. 자, 내용이 바뀌었으면 다른 취재원이 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상묘를 훼손한 사람은 풍수나 지맥, 지기 흐름을 모르는 아마추어로 보인다. 누가 그랬을까요? 풍수지리 전문가로 알려진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대 겸임 교수는 이제 이분은 사실은 매번 출연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패널 같아요, 패널. 작년에 봤던 그 이름. 네. 근데 이 사람 관상가인데? 그러니까 악어상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왜 풍수지리 전문가가 됐죠? 묘 관상도 봐주나 봐요. 왜냐면 이분 잘생겼군. 관상 칼럼이 재밌는 게 거의 동물의 비유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말 듣고 올려보면 진짜 묘하게 그 동물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닮은 꼴 앱 같은 재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왈라비상이라 그랬나? 아니 잠깐만. 그런 재미가 있어요. 아니 중국에 왈라비가 살아요? 그 원래 그쪽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거 호주 거 아니야? 4일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그건 환단고기에 증거죠. 고조선이 호주에 진출했다는. 왈라비라 이름 짓거라. 윤 전 총장 조상묘 훼손 사건은 윤 전 총장을 반대하는 개인이나 일부 집단이 즉흥적으로 한 행동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 없는 일인데 주장했습니다. 해석했어요. 백 교수는 풍수지리학 박사이자 관상가이다. 투잡이네, 투잡. 그니까요. 장수형도 하실 것 같다. 복수전공이었네요. 네. 아니, 복수전공도 아니에요. 풍수지리학은 박사인데, 관상가는 타이틀이 없습니다. 그냥 가. 관상가는 그냥 저도 할 수 있어요. 시사평론가 같은 거. 그러면 그렇죠. 그럼 우린 지금까지 관상학에 대해서 학위도 없던 사람의 관상학 칼럼을 보고 있던 거예요? 그럼 거꾸로네요? 박사인 거는 풍수지리학인데, 칼럼은 관상 칼럼을 썼네? 이게 뭐야?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풍수지리가 그렇게 인기가. 또 놀라운 것도 또 발견했어요. 그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네. 그 임종석 보좌관의 이제 관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네. 왈라비상이다. 온순하고 합리적이지만 공격을 받으면 사나워진다. 이렇게 나왔다는데. 어느 동물이 공격을 받으면 안 사나워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캥거루상이었으면 비서실장 끝나고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캥거루 좀 뛰어. 호주의 관상가들에게 도움을 받아볼 문제입니다. 근데 왈라비상이라서 안 된대요. 아니, 보통 사람은 왈라비하고 캥거루도 구분 잘 못하지 않나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습니다.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가. 2017년부터 2년에 걸쳐 유력 정재계 인사 관상을 동물에 빗대 풀이한 칼럼을 언론에 싣기도 했다. 그 언론이 중앙일보입니다. 네. 네. 백 교수는 얼마 전 현장에 가서 윤석열 전 총장 조상묘가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며. 자, 이것도 사진은 없을 거예요, 아마. 없습니다. 모두 3군데에서 훼손 흔적이 나타났다. 묘소 앞 작은 정원수 옆과 묘지 상석 왼쪽 옆에는 무언가를 묻은 흔적이 있다. 시신이요? 무서워. 무덤이니까. 무덤 앞에 대고 무언가를 묻은 흔적이 있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코미디언입니까? 그런 건 보통 주성치 영화에서 많이 보는 스타일이에요. 한묘. 또 상석 바로 앞 항로석 밑에도 파낸 흔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중략. 중앙일보 이 기사는 그나마 이분이 실제로 그 봉본을 방문을 해서 훼손된 흔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이제 자기 카메라로 찍은 게 있습니다. 네. 같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붉은 흙이 좀 드러난 그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나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보수하는 단계에서 앞에 이제 그렇죠. 중앙일보의 기존 기사가 해설을 했다시피
보수하는 과정에서 생긴 건지. 뭐 잔디를 새로 심는다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혹은 거기에 뭐 머리카락이나 식칼이 묻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결국 실물을 봤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왈라비. 아, 저게 왈라비예요? 아니, 이거는 중국 원숭이. 아니. 아, 저거. 아, 백재권 교수가 재미있는 교수 맞아요? 백재권 씨가. 이게 시진핑 책사 왕후닝의 관상이 네, 검은 거미 원숭이상이라면서 근데 그냥 머리 스타일만 똑같잖아. 아, 자기가 그린 거 아니에요? 백정훈 교수가? 근데 저런 방식이라면 도널드 트럼프를 옥수수에 비유하는 사람들, 그렇죠. 미국 네티즌들도 관상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남의 직업 쉬워 보이는 거는 본인이 나쁜 사람이라 그런 거지만 저렇게 쉬운 직업이 어딨어? 네, 자.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성묘를 많이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네. 엄마가 뉴스로 가 있으니까 이거 두더지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엄마 성묘가 요새 그러니까 아무리 공원묘녀도 이제 우리 엄마는 선산에 계시니까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멧돼지. 그래서 막걸리를 그렇죠. 뿌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그거 냄새 맡고 온다고 그러고. 근데 두더지 흔적들이 보여요. 우리 엄마 산소에 가도 그 흙이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요. 네. 다음 보죠. 이와 관련 백 교수는 봉분에 인분을 뿌리거나 머리카락, 부적 등을 묘지 주변에 묻는 식으로 훼손해봐야 명당의 기운을 받는 후손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자, 그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기정사실화 해버렸습니다. 봉분에 칼을 꽂는다고 해서 묘지 터가 품고 있는 정기가 훼손되거나 피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을 싫어하는 사람이 묘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인다뇨. 봤단 얘기인데 훼손이 됐는지는 알 수 없는데. 풍수지리 전문가는 아닌 것 같다라고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농축사님께서도 두더지일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공원묘원 관계자의 기존 증언에 따르면 보수의 흔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적어도 지금 이제 중앙일보에서 올려놓은 사진을 보더라도 거기에 칼을 꽂았는지 안 꽂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흙 무더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사는 됐죠. 기사화가 돼서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게 이 백 교수님께서 이 기사에서도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악어상 얘기를 또 해요. 다행히 자기가 한 말을 기억은 하고 있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이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는 이 세 개의 기사가 없는 레퍼런스를 확정한 상태에서 이제 내놓고 있다는 건데. 맞아요. 중간에 나왔었던 중앙일보 기사는 그 레퍼런스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중앙일보 기사는 그거에 대해서 뭐가 됐든지 간에 해설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사에서 발행했었던 기사니까. 하지만 얘기를 만들고 싶은 대로 믿어버렸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조선일보가 재반박을 자기 스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관계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중앙일보가 냈던 거란 모르겠는데 자기네가 부정하는 기사를 내놓고 2주 뒤에 다시 그걸 긍정하는 기사를 내면 독자 입장에서는 뭐야?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야? 실제로 그런 훼손하려는 어떤 무속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네. 이거를 중앙일보가 확인을 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기존에 썼던 자기네 기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도 과정도 전문성이 극히 결여돼 있죠. 그러니까 그래놓고 결국에는 기사 해설에는 이 무속인들이나 풍수지리가나 뭐 관상가나 뭐 직관이나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기존에 이제 독자들이 좋아하는 소재에 대한 그죠. 이야기를 펼치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결국 하고 싶은 얘기라는 건 윤석열이라는 유명한 사람을 이 발판으로 해서 자기 독자들이 좋아하는 풍수지리나 무속과 관련된 썰풀이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진짜로 포털에 기사를 고르는 AI가 있다면 그 AI가 지금 가지게 된 권력욕과 권력에 심취한 감정은 대단할 거라고 보이는 게, 이런 기사 AI가 뽑아 올려줬죠, 또, 포털에.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기사 봤죠? 저도 이 기사 봤어요. 확인도 안 되는 이 기사. 그리고 이런 기사를 쓰고 있는 조선하고 중앙은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주제에 이준석 하나 위에 얹어놓고 세대교체란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저는 이 기사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매체 진짜 늙었나 보다, 이제. 그리고, 백재권 씨의 이 일반인 소행 이 얘기는 5월 31일에 이미 나왔네요. 팩트경제신문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언론의 유튜브에 올라왔는데요. 팩튜버. 구독자 118명, 이 영상의 조회수는 413회입니다. 히트했네요. 구독자의 4배가 많네요. 플래그십이네요. 네. 팩트인데 왜 무속입니까? 아니,
그나마 어쨌든 동아일보는 그 논쟁에 껴들진 않았어요. 요거 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중윤이라고 새로 이제 타이틀을 붙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무속신앙과 관련해서는 이제 조중윤의 카르텔이 있다. 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와 윤석열. 근데 어쨌든 여전히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미궁입니다. 왜냐면 이 조선일보의 6월 기사를 마지막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는 파헤치는 신문이 없어요. 장사 다 했어요. 끝났어요. 장 파장됐어요. 그래서 이걸 지켜보던 저만 갑자기 닥쳤던 개가 됐습니다. 결론이 뭐야? 그래서 뭐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백제건이 클릭수를 벌었다. 아, 진짜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일은 없었고 누가 첩보를 했고 그걸로 기사가 만들어져서 클릭 수는 생겼지만 얻었어요. 그 일은 없었던.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소리 박사님 같은 아무데나 다 지식이 있는 척 끼어드는 백제권 씨만 마지막 흥행의 불씨를 가져갑니다. 근데 진짜 닮은 사진은 기가 막히게 잘 찾는 것 같아요. 그냥 짤찾기 기술자 아니야? 이거 뭐 관상가야. 자, 그래도 우리가 듣고 싶어 하니까 우리도 홀려가지고 악어상 얘기나 들으면서 마무리합시다. 그는 악어상은 권력은 강하나 귀함이나 명예가 없어 무조건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누구는 무조건 고위직에 오르나? 이런 관상의 단점을 보완하는 게 윤 전 총장 조상묘라고 했다. 아예. 백 교수는 조상모의 뒤편 장군봉이 주산인데 이 산이 어좌사 형태를 하고 있다. 어좌사는 팔걸이가 있는 의자 모양의 산을 말하며 이런 형태를 지닌 산은 출세, 성공 등의 기운이 후손에게 작용한다고 했다. 이어 주산에서 내려온 기운이 모인 것이 바로 윤 전 총장 조상묘가 있는 지점이라며 돈보다는 명예가 나올 자리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윤 전 총장 문중이 1만 기가 모여있는 공원묘원에서 운 좋게 명당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네. 그럼 그 옆자리는 총리는 할까요? 후손들이? 아니 나는 야, 네가 윤 총장 할아버지 손자는 아니잖아. 그렇구나. 자꾸 이런 소리를 하니까 땅도 없는 나라에서 화장을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노인네들이. 좀 이런 기사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김두기 교수보다는 믿음이 가네요. 해설은 하니까. 그렇죠. 자, 지난 헬마우스 코너에 이어서 이 조중윤 카르텔의 본질을 우리가 탐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을 만약에 이번 명절에 만나신다고 해도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사상적 커넥션을 우리가 구경을 했거든요. 네. 이거다. 왜냐면, 이 보수정당의 40대 기순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똑같았어요. 컨텐츠가 없고 겉이 번드르르 하고 고등학교 때 시험을 잘 봤습니다. 집이 잘 살고. 이게 뭐죠? 한국의 전형적인 어르신들 마인드죠. 큰아들 몰빵. 그렇죠. 그냥 그 큰아들 몰빵, 그 큰아들이 뭐 도박에 빠지든 뭐에 빠지든 다 상관없어요. 그 큰아들한테 몰빵을 해주는 걸 정치적으로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이준석 현상 설명할 수 없거든요. 네. 예. 윤석열 현상도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본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 특별한 주제의식이 없는 헛소리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